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8조 8영억 원으로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현재 최선을 다해 양산을 준비 중인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흔히 4.5세대 전투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4세대면 4세대지 4.5세대 전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전투기를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제트 전투기의 발전 과정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1세대는 한국전쟁 포함 1950년대까지 활약했는데 대부분 레이더가 없고 아음속 초속 0미제, 270미제의 자유낙하 폭탄을 투하하고 탄띠로 이어진 기관총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에 탑승한 병사가 기관총을 쏴 적군을 상대한 것이죠. 소련의 미그-15, 미그-17이 대표적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 초 활약하던 전투기로 초음속 초속 343미제 시대로 접어들며 상승고도와 비행속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당연히 엔진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미국의 F-104, 105, 106, 프랑스의 미라지-3, 스웨덴의 사브 35 드라켄 등이 2세대에 해당합니다. 3세대는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23, 미그-25 등 196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이때부터 항공전자공학이 도입되며 전투기의 성능은 컴퓨터 기술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780년대로 접어들며 4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데요. 컴퓨터 기술과 전자공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투기 성능도 훨씬 정교해졌죠. 미국의 F-14, 15, 16, 18과 러시아 수-52, 27, 프랑스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브 37 비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하면 비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설계가 발전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F-22와 F-35에서 보듯 5세대 전투기 외형은 4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 꼽히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전투기로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전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4.5세대인 KF-21을 궁극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인데 KF-21의 성능을 조금만 보강시키면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고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을 추가해 2041년까지 6세대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문제는 개발금. 4.5세대 개발에 8조 8영억 원을 쏟아부었고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로 목리를 부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개발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줍게 손을 들었으니까요. 6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향후 하늘 그 이상을 지배하게 될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12기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무인기는 자동체제로 운용됩니다. 유인기는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징으로는 기존 전투기를 압도하는 스텔스 기능, 이전 세대 전투기의 스텔스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능력, 다수의 무인기를 통한 다양한 교전 능력, 여기에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인공지능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등 SF 소설에서 볼 법한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미군은 지금 해군, 공군 가릴 것 없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러시아 역시 2021년부터 6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콧방귀 좀 낀다는 나라들은 전부 6세대 전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4.5세대로 분류된 KF-21 역시 6세대 전투 운용 방식인 무인기,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30년대 중반 즈음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 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2045년 이후엔 자유의지와 인간, 일영명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공군본부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기 비행이 완료되고 곧 양산을 앞둔 시점에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초 1조 7영억 원가량의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1조 원을 미납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 자료를 USB로 담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납금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6세대 개발이냐는 반응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오일 부자 사우디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 방문했습니다.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헐러드 빈 후세인 엘 비아이와이ARI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었지만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사우디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선 언급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작년 말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해 공동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섰는데 사우디가 돈 싸들고 가겠다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문전박대. 일본은 이미 작업이 많이 완료된 데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빡빡하다며 사실상 사우디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우디를 공략하고자 우리 정부는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F-21을 직접 개발했으니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사우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한국에 협력할 국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개발도 가능하고 한국이 공동개발국을 모집하면 참여하려는 국가가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다만 한국은 오일머니를 차곡차곡 쌓아둔 사우디의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우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KF-21은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기능을 갖춘 2인승 모델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블록3 KF-21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강화된 입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협력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사우디가 한국 담당자들을 불러 논의한 것에 불과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우디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사우디의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1을 32억 달러 한화로 4조 원어치 수출하기로 하는 초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어트라고도 불리는 대공 방어 체계인 천궁은 항공기 및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찾아내 요격하는 첨단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한국에 천궁을 수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벌써 5년 전인 2019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해 9월 14일 새벽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와 각을 세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동부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시설을 마비시켰으니까요. 이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 생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반토막 나기도 했었죠. 시가 200만원짜리 드론 10대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의 석유 생산을 마비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무서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미사일 전력이 상당히 발전된 이란이라는 점,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무장단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급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막으며 상당히 난감했었죠. 그래서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갈 수는 없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진 것도 사우디의 안보가 그만큼 풍전등화라는 뜻입니다. 이에 작년 6월 하미드 아라무리 사우디군 총참모부 참모장 등 사우디 대표단이 방한해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예하 천공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죠. 결국 7개월이 지나서야 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 천공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천공을 시작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국방협력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등의 군사충돌로 안보를 위협받는 사우디가 천공을 시작으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FA-50 그리고 KF-21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죠.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6세대 전투기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조 5억억 원, 2028만 2032년에는 3조 원, 2033년 이후론 연간 매출의 510%까지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발에 사우디의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마 6초속 240미지의 속도로 한반도 전역에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적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로 실시간으로 신속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박차를 가하는 만큼 우리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움이 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겠죠. 하나오션이 호주의 군함 건조 기업 오스탈 인수를 위해 재시동을 건 가운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승인해 오스탈 인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엘라베마주에 조선소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군함 건조사로서 특히 3개의 동체를 가진 3동선 형태의 독특한 선체 구조를 가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일찌감치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하나오션은 오스탈의 현재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 제시했지만 오스탈이 이 제언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개입으로 하나오션이 다시 인수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회사 간 구체적인 인수 조건 협의도 조율 중이란 후문인데요. 하나오션은 왜 이토록 오스탈 인수에 공을 들이는 것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있어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막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하며 인정받은 하나그룹이 이번에 하나오션을 통해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첫째, 하나가 궁극적으로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 해마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탈은 인디펜던스급으로 알려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건조하는 기업으로서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 해마로 시장 진출에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함정 정비 유지 보수 해마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일단 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78조 원에서 오는 2029년이면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니 세계 여러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따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에너지, 조선, 해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 융복합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가 미국 조선소 확보로 수주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형 차기 호위함 KDDX, 차기 이지스함 등 한국 해군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하나가 호주 기업 오스탈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투함을 K방산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선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하려 애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장벽 문제가, 미국 존스법은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자국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스탈이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걸림돌이 일시에 제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끈질긴 구애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 미 국방부와 미국 규제당국도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에게 첨단 기술 분야의 동참을 원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온 조선사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인수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방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호주 정부도 사실상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주로서도 이미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 무인 잠수정, 수상정 설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오션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나쁠 리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에도 한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 설계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네이비시 GHOST의 첫 단계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하나오션은 함정 건조와 창정비 사업 수주는 물론 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아 해상 풍력과 플랜트 사업을 키워 총 1조 1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및 함정 건조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한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북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은 물론 잠수함 사업까지도 장악할 전망인데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 행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국산화는 70%에 불과하다, 잠수함 건조 역사도 일본보다 짧다, 리튬이온 건전지를 탑재한 실적이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승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는 없는 핵심 기술 이전 제한, 수직 발사 체계 기술 등을 갖춘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핵기술이 뛰어난 국가인데 한국과 캐나다가 밀착하면 핵 추진 시스템까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로 인해서 적극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 핵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탑 기술을 가지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미국이 러시아 방어를 위해 캐나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캐나다와 한국이 잠수함 사업으로 밀착하면 어떡하느냐가 일본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낸 자국 기업들, 즉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잠수함 사업에 경험이 많은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에게 좀 더 치열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자국 조선사들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일본 조선사들이 이런 점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애가 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최근 한국 방산이 보여준 해외 수출 능력입니다. 사우디, UAE, 필리핀,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 한국 방산이 수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은 물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잠수함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수출 경험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노련한 사업 능력을 갖춘 한국이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적이 미미한 일본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열린 킬체인 핵심 전력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에 캐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했고 신체호함을 눈으로 본 캐나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인상을 말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신체호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고 공기 불요 추진체계 AIP와 소음저 감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 전력 개발 및 증강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영내 파트너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략 잠수함 신체호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맥도널드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을 둘러본 소회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신형 잠수함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다. 한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의 동맹국이다. 한국의 친구들과 이번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캐나다 측에서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자 일본이 더욱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산은 바닷속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의 오르카 RKA 프로젝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4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는 물론 폴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한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오스탈이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미 해군과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한화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합해져 북미 잠수함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호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4월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유럽법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 오픈은 폴란드 정부와 군, 방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지난 2022년 처음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수출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K9 추가 수출을 위한 2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천무 2차 계약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는 앞으로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현지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과 전문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 바르샤바 유럽 사무소의 의미는 지금 유럽에서 그만큼 한화의 방산 무기들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면서 앞으로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강화하려는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바르샤바 인근에 K9 자주포 부품 물류센터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물류 창고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화가 적극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요청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조치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데요. 영국도 K9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방 전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폴란드의 탄약 기술 이전 및 전투기, 자주포를 수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잠수함 수출까지 예상되고 있어 육해공 종합 세트를 폴란드에 수출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화는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인 오르카의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 3 최신형인 KSS 3배치 2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VLSE 기존 6개에서 1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무장력이 강화됐으며 잠수함 전면에는 이전보다 더 커진 수평 발사 체계도 탑재, 미사일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 운용이 가능합니다.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한화 임원들은 지난해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를 찾아 한화오션 잠수함의 자막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자 폴란드는 슬쩍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장담 못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폴란드 측에서 자국 내에서 자국산 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EU에서도 유럽산 무기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맺은 계약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조속히 금융 지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K9 자주포 308문, 천무 70대, K 전차 820대가 계약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방위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자본은 투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법정 자본금 증액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실제 출자되는 금액도 2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기존에 맺은 계약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맺은 3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2문 수출 계약 당시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한화 측도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었습니다. 더구나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안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폴란드에서는 EU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아닌 EU 내 다른 국가에서 무기 수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 한국의 금융 지원이 더 빨리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폴란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조만간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썬더 자주포 54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 루마니아 간 여러 양해각서가 체결된 예정인데요. 루마니아는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비롯해 폭발성 발사체 17,352발 연막 발사체 324발, 조명 발사체 324발, 훈련용 불활성 발사체 720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레니안과 이즈마이랑의 곡물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타깃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설비 시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곡물 창고는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과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은 레니앙 맞은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다쳤고 루마니아 화물선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전쟁 범죄라며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흑해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만 군사 강국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루마니아가 다급히 군사력 증강에 나섰고 방산 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는 더 있습니다. 베트남까지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 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베트남 국방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포함한 방산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인도와 베트남이 예전처럼 그렇게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좋은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한국이야말로 좋은 카드였던 것입니다. 방산 무기는 한번 사면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판매국의 신뢰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러시아산 무기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러시아의 첨단 무기 생산 능력에도 의구심이 생긴 것도 베트남이 해외로 눈을 돌린 원인이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와 베트남까지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다급한 건 폴란드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급하게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필두로 한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이 지난 22일 한국을 찾았는데요.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이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 제3부, 군비청 등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간 한국의 방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 기존 수출 계약건을 확정짓고 또 다른 계약건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와 K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다련장포 등 약 124억 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폴란드 대표단의 방문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어떤 발표를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8조 1천억 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을 뽑아내는 남는 투자가 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뿌리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TSMC와 인텔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의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없으니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 등 각국이 경쟁하듯 지원금을 늘려가는 배경에는 경제 안보가 작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AI, 첨단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읍소 작전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의 80%가 대만과 한국에 몰려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경쟁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은 TSMC 일본 공장이 곧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생산시설은 28nm급 N28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이들 공정은 오늘날 첨단 CPU, GPU, SoC 등을 제조하기에는 구시대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는 적합한 공정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의 고객사가 많아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TSMC 일본 공장은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서부 해안의 7.6의 강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내 반도체 장비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생산 설비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MCU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키옥시아도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라타소니 르네사스 시네츠 등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르네사스 공장 3곳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규모 9.0이었던 2011년 동일보 대지진 때는 지진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진 진원지와 가까운 이와테현에 위치한 도시바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르네사스와 후지츠 반도체 공장, 모토로라 공장 등이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시중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매력적인 입지가 절대 아니라는 평가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제품 수율을 위해 세팅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웨이퍼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공장이 한번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제품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공급망을 내재화해야 한다는데 골몰했고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현에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장 일본이 제시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위험이 늘 있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이상의 이점이 있어야만 반도체 부흥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진은 대만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늘리고 첨단 라인을 대만에만 두는 이유는 보안이나 집적 효과 등에 있어서 대만의 이점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위험성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보조금 외에도 지진 리스크를 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제조시설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지진 발생 직후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쓰나미와 화재에 대한 우려였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나타나는 산사태였습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지반을 가진 일본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으며 염원하는 반도체 부활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대만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TSMC의 영광을 일본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했지만 두 나라의 생산 라인은 전혀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월 9일 개막하는 CES 2024에는 한국 토종 팹리스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이렇게 토종 반도체 유망주들까지도 세계 최대 전자행사인 CES 2024에 출격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CES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CES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CES 2023에 참가한 대구 소재 기업들은 CES 참가로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생 AI 강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 디벡스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컴퓨터 하드웨어, 인베디드 기술, 로봇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아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 CES 혁신상 3관왕에 오른 건 디벡스가 처음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과 기능, 디자인, 기술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인류에 시급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여부 등을 평가에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디벡스가 복수의 혁신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기술이 메모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돋보인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벡스는 인베디드 기술 부문에서 4개 종류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오림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상을 받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서버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연산 처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DXH1 로봇 부문에서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인화를 위해 로봇 지능화를 실현하는 DXM1 모듈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에서 3관왕에 올랐으니 이 제품과 기술은 CTA를 통해 국제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업체 온디바이스 AI 시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인 칩스앤미디어와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타트업 모빌린트도 올해 CES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3년 내 약 4천억 달러, 무려 52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이러한 토종 한국 반도체 유망주들의 약진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번에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 지역이 반도체 소재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